네, 소개받은 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식사 시간도 되게 애매한 7시여서 저녁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못하신 분은 하시면서 들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등 떠밀어서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여러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송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사회학과에 있어서 사회적 처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연계, 자원 활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회적 처방으로 이제 사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말씀 앞으로 이전 강의에서 많이 들으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사회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제를 약간 살짝 조금 완전히 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처방인가 사회적 연대인가는 사실 좀 강한 제목이고요. 사회적 처방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처방보다는 사회에 좀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에 있습니다. 진주에는 21년도 9월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전공은 도시사회학, 역사사회학입니다. 그리고 경상대에 오기 이전 직장에서 의료사회학을 또 새로 연구하게 돼서 의료사회학까지 전공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회학 분야에서 도시사회학은 굉장히 이제 마이너예요. 사회학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사회학과 선생님들 중에서 도시사회학을 전공하는 분 꼽으라면 이제 5분가락을 꼽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마이너한 학문이긴 한데 나름 이제 도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프랑스 시민혁명과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굉장히 다 그 시기가 근대를 시작을 하는 시기인데 그 즈음에 우리가 사회라는 걸 인지하고 사회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인데 그 사회라는 개념의 시발점이 사실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는 굉장히 사회학의 본류다. 저희 5명밖에 안 되지만 사회학의 본류다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할 만한 그 경력은 아니고 제가 자랑을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는 사회학과 조교수로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옆에 이제 책자를 조금 나눠드렸었는데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기책 사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5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3번째 사업이 경상국립대학교가 주관학과로 있는데 저는 그 3번째 사업인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사실상 좀 전에 여기 계셨던 이제 송은구 선생님의 유산입니다.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고 틀을 짜셨고 그래서 제가 그 유산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갖자면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총 9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9개 지역에서 각 사업단마다 4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 40개가 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 분야를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사업단들은 주로 스마트 제조, 모빌리티, IT, 기술 그리고 이제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역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단인데 그래서 이제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국립대 여교소에서 또 상목장을 맡고 있고요. 지주환경운동연합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는 제가 학문적으로 사회학에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걸쳐 있는 소속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썼는지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가지고 왔는데 나눠드릴 책자를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송은구 선생님께서 너무 틀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스마트 공동체라고 하는 스마트 도시 공과대학에서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와 그리고 저희 사회학과가 주도하는 공동체 혁신 이 두 개 전공이 같이 있는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사실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은 저는 부단장은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긴 한데요. 제가 이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의 취지, 미션 뭐 이런 걸 만들 때 제가 여기 경상대에 있지는 않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상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아마도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이고 평생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여정일 텐데요. 저는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이제 학생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고민을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모여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에서는 지역,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나는 이 진주시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찾아가다 보면 이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공동체 혁신이라는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진주시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해서 진주시청에서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진주 시내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도대체 몇 개나 있고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았는데 이 진주시청에 가면 연계 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니까 이런 단체들이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중간지원 조직은 아니지만 진주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기 기관들이 관공서, 그러니까 주도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사업 그리고 민간들, 우리 개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있는 울산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학생들, 시민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시고자 그리고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도발적인 건데요. 이게 사실 사회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사회학자니까 사회를 보호해야 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당시 프랑스는 제국국가죠.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제국주의 국가는 사실상 인종주의를 가장 기반으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가장 이제 기저에 삼고 있는데 그 인종주의자들이 한 이야기였어요.
인종주의자들이 우리랑 다른 저 유색 인종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걸 그 이제 사회학자가 따오면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작은 굉장히 배제적이고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 시작한 문구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회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그 책무 같은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잘 기억나시죠? 이제는 언제 정말 우리가 그랬지 싶을 정도로 한 불과 1, 2년 전의 일이었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단계가 막 상승했습니다. 2.5대 1단계, 1.5, 2, 2.5, 3, 3.5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답답하셨죠?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오마이뉴스에 제 이름을 치면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들이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지친 아들에게 초등생 친구가 보내온 선물이라고 하는 걸로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레고 한 박스랑 이 편지, 손편지가 하나 문 앞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보니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큰 아이의 친구가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편지를 손으로 직접 그리기도 하고 글로 쓰고 보낸 거예요. 딱 이 말이었어요. 누구누구야 안녕, 나 누구야. 코로나 때문에 축구도 못하고 집에만 있지? 나도 답답해.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지면 나랑 같이 축구하자. 보고 싶어. 우리 조금만 견디자. 파이팅. 잘 지내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의 편지가 저를 정말 온 전율을 일으키게 했어서 제가 신문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됐죠. 왜냐면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저같이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현역 모순인 거예요. 예컨대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도대체 사회의 거리를 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냐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관계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회학을 얘기할 때 개인과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는 우리는 개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말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때문에 저 굉장히 곤란하고 심란하고 막 여러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은 뭐냐면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를 하지만 사회적인 거리는 절대 놓치는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당시 물리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더 삶이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연대를 끝까지 잡고 가야만 계속해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이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예요. 여러분들 그 소설가 한강 아시죠? 네, 소설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프지만 강렬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 피구시합에서 날쌔게 피하기만 하다 결국 혼자 남으면 맞서서 공을 받아 안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운동을 잘해가지고 우리 반 피구 대표 선수도 했는데 저는 진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마르고 작고 그래서 공을 정말 잘 피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으면 모든 공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3면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공격을 저만 집중 공격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죽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저만 공격을 하니까. 그때 그 기억이 이 문구를 보면서 너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했었더라면, 우리가 다 연대해서 서로, 그래, 내가 먼저 나서서 공이라도 앞에서 잡아줬더라면, 마지막에 모든, 3면의 모든 사람들이 저만 집중적으로 공을 보내는 일은 없잖아요. 그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20년쯤이에요. 아마 2020년쯤에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히 확산되는 그 외에 신천지 사건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방역국가, 성공 방역국가로 엄청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신문지사, 언론 TV에서도 한국 방역 성공의 이유, 막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막 취재하러 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 5월달에 2020년 5월에 조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무슨 조사가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도대체 어떤 사회이길래 이렇게 코로나가 미국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뉴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셧다운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셧다운을 하지 않아도 전혀 그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설명하는 해석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유교 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는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라고 이거는 굉장히 프랑스의 저명한 학자가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 문화에 익숙해서 나보다는 사회 이런 집단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움직이지 마, 거리도, 마스크 써 그러면 다 순종적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해석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점점 이제 첫 번째 해석에서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한국의 방역 성공의 신화가 막 몇 개월이 계속 지속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보니까 한국 사회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높은 신뢰와 공동체의식, 사회적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첨단 방역 기술과 결합한 민주주의적 전염병 통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칭송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적 시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민주적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적 시민이 뭐냐면, 민주적 시민이 이겁니다. 개인들은 자유롭기를 바래요. 그런데 동시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자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적 시민이라고 하는 2020년 초반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었어요. 자신처럼 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을 무임승차라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이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같은 해 11월 달에 똑같은 표본으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기관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컨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인구 집단들을 보여줬죠. 보시면 한국, 일본,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월달 그때 우리 민주적 시민성이 막 드러났던 그 5월달 조사에서 11월달의 조사는 크게는 20% 이상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민주적 시민성이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이제 저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인 건 맞습니다. 시민인 건 맞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쌓이고 왜 우리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았느냐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였다는 거죠. 내가 전염돼서 확진자가 되는 순간 나의 모든 개인의 삶은 싸그리 노출되는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기여하는 좋은 시민성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 자체가 이미 각자 도생의 사회에 치닫고 있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모든 공이 저한테 온 것처럼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걸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방역에 성공을 하게 됐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신뢰하고 사회를 신뢰하고 내 이웃을 신뢰하는 수평적인 신뢰와 예컨대 나에게 무언가 행정적인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는 지자체, 그 다음에 더 높이 나가서는 국가라고 하는 수직적 체계에 대한 신뢰를 굳이 놔두자면 한국 사회는 수평적인 신뢰보다는 수직적인 신뢰가 훨씬 더 높은 사회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각자 도생님 사회인 건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 강의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고립, 은둔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률 1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장년층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중에 저희 지도학생 중에 한 명 그 논문이 연애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발적 비연애가 청년 중에 70%를 넘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연애를 하지 않느냐라고 사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사회학 개론을 가르쳐서 경상대에 있는 여러 과의 학생들이 다 듣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를 계속 냈었어요. 그래서 보면 쭉 답안지를 보면 대부분 그겁니다. 시간이 없다. 나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자격증 짜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연애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성악 나오는 건 부담된다는 거예요. 연애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연애라고 하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이런 쇼츠 저 가끔 보거든요. 남편 때문에 막 슬프고 외로울 때는 유튜브 쇼츠 보면 연애 이런 남자 이런 남편 이런 거 보는데 보면은 나보다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거 보면 자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남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연애는 그렇게 힘들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내가 짊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청년들이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결혼율 꼴찌, 출산율 꼴찌, 0.6%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혼 출산의 문제가 연애부터 하고 있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계속 사회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단어들이 다 사회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고립사회, 타일사회, 고독사회, 파편사회 이런 사회로 지금 한국을 부르는 여러 사회의 징후들이 이렇게 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많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SNS 내지는 인스타라고 하는 인터넷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이유는 많습니다. 이 모든 이유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개의 이유로 우리는 개인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